6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용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육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박성재 전 장관의 폰에서 너무 많은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건희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 문자부터 박건희 씨가 아니죠.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의 직접 통화까지 드러나면서 이제 김건희 관련 수사를 윤건희 부부가 직접 지휘했다. 이게 확인이 됐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검찰 지휘부 물갈이 인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는데 개겼다. 개겼다가 사실은 표준어긴 한데 이게 속된 표현이라서요. 예, 개겼다. 이렇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인지 받은 것을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전달이 됐으면 윤 전 대통령이 쓴 거예요. 복부술했더라도 그래 이게 내 의사와 똑같군. 이라고 하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참 경악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의 수사를 대통령이 정말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장에 개입하는 것은 엄청난 죄질이나 중범죄인데 본인 배우자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거기에 실행이 돼서 멀쩡하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 라인이 날아갔다. 이거 정말 경천 하늘이 놀랄 일이고 땅이 흔들릴 일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격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정말 법률적으로 크게 단죄를 해야 된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뇌부가 바뀌고 나서 그 7초 동안 대답하지 않았던 그 장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게 명확하게 어떤 워딩들이 오갔는지가 드러나니까 참 개탄할 부분입니다. 예. 검찰 지휘부가 바뀐 당일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타임라인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보면 박성재, 윤건희 부부가 거의 분 단위로 실시간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화했다. 뭐 이렇게도 봐지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다 주목하죠. 예.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통령 업무라는 게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텔레를 보냈든 전화를 했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이랑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다른 법무행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배우자 수사 관련한 얘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한 어떤 뭐 검찰 인사 관련한 거 이런 거를 서로 소통을 했다.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뭐지 하고 할 때 민주당이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줄타넥을 하고 예산도 깎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함에 위기를 느꼈다라고 했지만 결국 보면 이거 무마하려고 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당시 여권 내에서도 이거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 그 위기감에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해명하고 방송했던 거 다 무위로 돌아간 거 그게 전 제일 가슴이 아파요. 부부가 합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바가지를 긁은 것 같아요. 왜 내 조사 수사 관련해서 이거 왜 당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이잖아. 근데 왜 이거 해결 하나 못해? 이렇게 바가지 긁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할까? 검찰총장한테 직접 하긴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얘기 나누고 대통령을 못 믿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한심한 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뭐 그렇게 조정한 사람이 김건희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있었지. 때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재를 했죠.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이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추측한다는 부분 그냥 마음껏 말씀하시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뭐 따로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 계엄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덩에 뭐 하나 더 추가된 정도다라고 예. 보고 이미 예측이 많이 됐잖아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불기소 처분할 때 예측이 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저는 눈여겨보는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 좀 얘기하면 뭐 이른바 광인 부부다. 정상인의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상인일 줄 알았는데 문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텔레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옮겼다. 법무부 장관 영어 이름에 저스티스가 들어가는데 아예 상설특검 관련돼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밑에서 그 담당 간부가 장관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러면 지시받은 거를 밑에 넘겼고 거기에 따라서 당시 야당 지금 민주당이죠. 당시 야당의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의견들이 오간 것이다. 그러면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왜 그랬겠냐고요. 또 이정민 앵커님한테 또 추측이에요라고 하면서 제재를 받겠지만 결국에는 아니 이제 편히 하십시오. 예. 아니, 아직 추측 이건- 영역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지. 네. 이거는 이제는 밝혀지지 모든- 않은 건데 네. 아, 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건데 해보세요.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박성재 장관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김건희 씨한테 편하게 지시받고 그거를 또 알아보고 보고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김건희 씨가 김한빵으로 저장되면서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한빵 저장을 언제 했는지 그 시점도 궁금해요. 그 시점 박성재 나오나?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건 안 임명될 나오죠. 때부터 임명될 때부터 김한빵으로 했는지 역시 실력자다. 그러니까. 라고 해서 원래 김건희로 해놨다 김한빵으로 바꿨는지 물론 이것도 추측 영역이긴 하나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박성재 장관이 보훈을 어떤 보답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이게 인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건데 이게 우리가 5월만 볼 게 아니에요. 10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에 이와 같은 인사 조치가 있는 뒤로 10월에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모든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다 털려져 나가요. 무혐의. 그렇지 뭐 또 무혐의, 명품백 무혐의. 결국에는 이뤄냅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5월만 윤건희 부부가 움직였느냐. 무혐의 나올 때까지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추가로 나온 얘기들 중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챙긴 정황이 나왔다. 고발인 조사 일정까지도 하나하나 일일이 챙기면서 보고를 했다.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의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휘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해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줬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특검에서 문제인 보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정보를 보고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김건희 씨의 텔레 내용 예를 들어서 그 사인이잖아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가 태어난 뭐 김혜경, 김정순 여자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인사 예를 들어서 뭐 지라시 같은 내용을 보이면서 또는 어떨 때는 이현석 총장이 사퇴 고심이다 이런 기사 링크까지 보내면서 한 거 이거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명확한데 거기에 따른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걸 이제 불법적인 요소로 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재 전 장관이 국민의힘과 소통한 정황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요. 국회에서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던 6월에 특검법 저지를 위한 법리 검토 자료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제 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순수한 의미의 당정 협의는 아니겠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줄 수는 없고 국민의힘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획을 했던 분들의 생각은 여권도 다 못 믿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뭔가를 또 막 계획하고 있었고 이런 게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뭐 법무부에서 여당이랑 그렇게 소통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냐를 보면 요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목한 부분이 작년 5월 말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 장관한테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네.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준의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아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다면 뭘 생각을 했겠느냐? 그 핵심부에서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고 역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분들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아니에요.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없던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그리고 있던 검찰총장 밀어내면서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좀 넘어가면서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겠느냐. 예. 거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원래 없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당시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네. 왜 임명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민심이 아니라 건심을 살피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법리 검토 자료를 여당에 전달하는 거는 우리가 좀 세부적인 전달 절차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회나 당에서는요, 그 정부에 이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자 이걸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뭐 법리검토 자료 뭐 작성한 거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그 자료를 받으면은 그렇게 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 요구권이 있으니까요 국회에는. 근데 만약에 그냥 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줬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왜 이런 일을 했겠냐고요. 그냥 김건희 씨에게 고마워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본 거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 말이야, 저 법무부 장관 이거 우리 거 잘 해결하면 국무총리 할 수 있어, 2인자 할 수 있어. 이거 저 추측. 추측. 네, 합리적인 추측. 황교안 루트를 탈 수 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 총리, 권한대.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권한대는 일단 권한대까지.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네, 예측을 네. 했어.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인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이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을 활용한 것은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헌정 질서를 위반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꼭 이게 12월 3일 날 예를 들어서 이 불법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게 드러났다면 이건 그냥 100% 탄핵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미 12월 3일 불법 기업을 하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해서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를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부한테는 무서운 게 없었다고 봐요. 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권리방해를 지금 하는 건데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까지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대통령이. 반대로 말하면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자폭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2년 반은 더 끔찍한. 왜냐하면 선은 한번 넘으면 점점 더 넘게 되거든요. 국정원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상계엄 다음 날에 이른바 삼청동에서 안가회동 있었잖아요. 그때 계엄 후속 조치 논의했을 거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의심했을 때 참가했던 인원들이 모두 한 입으로 맞춰서 그냥 식사했다. 뭐 이렇게 대답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계엄 문건을 챙겨와서 계엄 정당화 논리를 의논하는 자리였다고 특검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자료들을 다 갖고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다 생각을 했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계엄 다음에 그 비상한 시점에 만나서 친목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목을 다지려면 자기들이 대통령이 활동하는 안가를 왜 가요 거기를. 비밀을 요하니까 가는 거죠. 관저에서 가면 되죠. 관저에서 침묵을 도모하면 되는데 그 김치도 있잖아요. 맛있는. 근데 사실 저는 그 안가회동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게 국민들을 아주 저급한 맹아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가 12월 4일 날 가서 식사했다면 다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합리적 지성을 아예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측이라고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면 국민들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아주 오만불손하게 12월 4일까지 이어졌고 저는 끝까지도 이어졌다고 보는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요. 아니 증거가 나와도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전 국민이 탐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증빙을 해야지 이게 설득이 되니까 언제부턴가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이런 양상들이 지속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게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취재 기자가 네. 그 취재 기자가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부지런한 후배인데 이자들이 분명 뭔가 모여서 모의를 할 것이다. 네. 계엄 후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래서 안갑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들어가는 차량들을 그때 일단 JTBC가 잡았죠. 차에 예. 블랙박스로 하네요. 계속 다 찍은 거죠. 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의 행동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연말이 되니 45년 만에 불법 계엄 이후에 그 다음 날 연말이 되니 얼굴 한번 보자라고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등이 만났다. 말도 안 되게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원래 그 취재가 예. 분명히 뭔가 모여서 할 거다라고 했더니 딱 예상대로 뭔가 모여서 한 거죠. 그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부정척탁 금지법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겼는데 국민들이 그때 되게 의아했던 게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들어간다면 만약에 얘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정의가 다르죠. 예. 네, 내란 특검에는 그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관련해서 그 수사팀 해체 뭐 이런 과정만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이게 자세한 내용들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보고도 받고 예. 다른 상설 특검 관련된 보고도 이런 건 다 빠지고 수사팀 해체 당시에 명품백 관련된 그것만 내용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이제 모두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재판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 사법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국민 불신 자초했다. 이 부분도 명확히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걸 예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탄핵 과정에서. 근데 지나고 나서 이분 이제 탄핵 결정 나고 퇴임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이 헌재에서 권한대행까지 하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분노가 내용이 되면 안 된다.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도 분노하고 여권 내에서는 더 그렇겠죠. 계엄 관련한 것에 더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뭐 파기환송심을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지기현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재판 진행 과정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굉장히 법원을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말씀 그렇게 딱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도 잘 대변하신 거잖아요. 1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중간에 특검이 구성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체된 건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선고가 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원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행위를 조금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말씀 다 하셔서 네. 문영배 권한대행 말씀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분노를 내용에 담아 법안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분노가 내용이 되면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대법원에 주최한 그 토론회였어요. 공청회였어요. 대법원이라면 이제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 쓴소리를 듣고 사법부가 바뀌느냐가 문제죠. 결국에는 이 입법부가 강한 견제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뭐 분노가 내용이 된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사법부잖아요. 조희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차리고 국민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저는 축이거든요. 네.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봐라 우리 문영배 전 재판관도 분노가 내용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침해하지 마시오. 여러 개 받아들이면 이 사법부는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감정 고집 신념으로 개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따끔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전 이분 정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도 하셨지만 예.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광주 도서관 붕괴 사건 있잖아요. 비용보다 인간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치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고 네. 그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네. 제자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어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주옥 같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 나와 있는 말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극한으로 치닫는 그걸 좀 딛고 뭔가를 새 출발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양쪽에 뭐 물론 한쪽이 저도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약간 정치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되니까 보고서 계속 말씀을 좀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여러 워딩을 주목하는 대목들이 지금 다른 건데 어쨌거나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거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없어 보이는데요.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특검 수사 기간은 끝나는 상황인데 여전히 수사해야 할 부분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선원 의원이 충격적인 문건을 공개해서 파장이 또 일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작성됐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군 내부 문건인데 신체적인 고문부터 정신 고문, 심지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 유도제를 쓰겠다. 뭐 구체적인 약물 이름, 관련 정보까지 들어있는 그런 문건을 공개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 내용만 보면은 네. 야 진짜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구나 또는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2장짜리잖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게 계엄에 대비해서 만든 거냐, 요번 계엄에 대비해서 아니면 쭉 그냥 그동안 내려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꺼내 본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이제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계엄에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해 놓고 뭐 포승줄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뭐 야구 방망이 이런 예, 것도 다 그것과 같이 이게 있었으면 박선원 의원이 주장한 대로 이건 또 엄청난 거가 될 텐데 어떤 계기로 이 문서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이게 계엄을 전제하지 않고 이런 뭐 그럼 간첩을 잡았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쓰겠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이 얘기가 저도 놀랬잖아요. 야, 예, 예. 이런 걸 하는 데가 있구나. 문서까지 만들어서. 그건 이제 말씀하신 일반적인 얘기고 박선 의원이 초점을 맞추는 건 이거 계엄 때 이거 쓰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하려면 이 문서가 그 계엄을 꼭 할 거다.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만든 거냐. 그게 확인이 돼야 그 얘기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계엄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그건 제가 놀랬고. 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문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약물을 모으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예. 저도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뭐 계엄을 대비해서 한 거라고 봐요. 이미 그보다 한 달 전 정도에 작두까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신발 주머니. 원래 이제 복면 자기들끼리 안 그러면 성관이 가서 체포해놓을 때 우리 얼굴 보면 어떡하지? 뭔가 두건을 씌워야 되는데 두 건 있어? 누군가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신발 주머니로 하죠. 그 신발 주머니를 사요. 인터넷 쇼핑으로 사고 착실하게 영수증까지 끊어서 올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작두를 사고 야구방망이 살 때는 노상원 씨에 따르면은 그냥 겁주는 용도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물도 충분히 작두를 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겁을 줄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그냥 잠깐 한 발 더 디디면 사용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선원 의원은 이거는 특검 2기 꾸려서 이 문건에 대해서라도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 이게 뭐 대회 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나라마다 정보기관이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보통 이제 고문을 하거나 자백을 받아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약물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관에서 어떤 그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요인들에 대한 어떤 자백을 받아낼 때의 방식들을 이런 식으로 좀 계엄을 대비해서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연성 있는 건 노상원 수첩이 생각나요, 그냥. 아 예. 그러니까 노상원은 이제 민간이었기 때문에 뭐 약물 이런 부분들은 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사실상 잡아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려면 작두도 쓰고 야구방망이도 쓰고 예. 그다음에 두건도 씌워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이 문건 자체가 아예 허무맹랑한 문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파악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연전에서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 얘기가 또 나와서 이제 이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꿔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심하게 욕들었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의대 정원 지적하자 화를 내면서 내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욕을 10분 동안이나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 대통령 측근들이 왜 뭔가 충원을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요. 예. 그랬어요? 우리 그랬죠? 윤석 대변인 아니 그래도 믿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은 충원을 했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사실은 윤 전 대변인님은 가깝게 스킨십을 한 적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호통이 나올 만큼 나와요. 그렇게까지 충원은 안 하셨나 봐요. 했죠. 그거 들은 비화를 말씀해 아니, 주세요. 비화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본인의 표현이 잘못 전달됐다고 문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대선 기간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저도 혼났죠. 잘못 알고 있다. 그때도 제가. 근데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이 나오던 아니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화가 나신 그 표현이 굉장히 세다는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단어가 뭐예요? 네? 욕을 쓸 그때 아니, 저한테는 들어본 욕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요럴 때 화를 이만큼 내고 어떨 땐 안 내고 하는 걸 저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매일 이분 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요청이 네. 오겠어요. 예. 차에 맨날 있는데. 예. 그런 몇십 개가 와요. 그럼 제가 딱 3개만 추려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뭐 이럴 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요럴 때 기분이 좋고 얹어야 동물이에요? 이게 되는 거지. 그건 일반적이죠. 저도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좀 정말 이 당황스러울 상황이 좀 있긴 있었다. 근데 아마 윤한홍 의원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기가 나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전화기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정말 10분 동안 도대체 어떤 욕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제가 저는 이제 그것도 방송에선 못 하고 저도 화를 10분 동안 저도 내기도 쉽지 예전에는 않거든요. 욕에 일가견이 예. 있어서 10분 동안 욕을 했다. 그게 600초거든요. 보통 이게 이 XX 하면 1초 정도 걸려요. 그러면 600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랩으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윤한홍 의원이 네.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 톤 다운한 거예요. 네. 평생 들을 욕을 10분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XX 그 정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언어 습관이 그렇게 굉장히 품위 있지는 않았다는 건 우리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늠이 되는데 XX 그 이상의 수많은 욕들 뭐 예를 들면 뭐 됐어요. 그냥. 등등등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참 참담했을 것 같은 게 친윤 중에 친윤이었고 그때 총선을 이기자고 말하자면 충원을 한 거거든요. 네. 총선을 최소한 의석을 확보해야 국정 동력을 얻게 되니 의대 정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이 그렇게 10분 동안 욕할 일인가라는 측면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망초가 좀 들지 않았나. 우리가 그러니까 예. 듣도 보도 못한 욕 10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한테 제가 과거에 들었어요. 예. 문제는 데시벨이에요. 아. 그냥 앞서 너무 이제 지르는군요. 윤희석 대변인도 이제 말씀하다 자연스럽게 윤한홍 의원이 폰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듣는 네, 네, 걸로 얘기를 하는데 아. 제가 목격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검사장 시절에 당시 누구와 통화하면서 약간 정치적 이슈였어요. 통화하면서 욕을 10여 분 동안 하는데 이게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다. 방에서 욕을 하는데 전화로 면전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로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 나갔던 분과 욕을 하는데 너는 일 처리를 왜 그따위로 하느냐란 그 요지는 그건데. 그 요지는 그건데 그거를 그걸 욕으로 10분 풀었어. 듣도 묻도 동안 못한 욕. 욕으로 데시벨을 굉장히 높여서 이제 내지른다. 기찻길역 오막살이에 사는 듯한 기분으로 계속 쏟아내서 복도에 그 소리가 아이고. 계속 울려서 누가 들을까 민망했다. 민망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윤한홍 의원이 그래도 친윤계로 꼽혔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관계가 됐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과거에 김건희 씨 측근이었던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그 친구를 경선 캠프에서 잘랐다. 그게 아마 원인이지 않았나 싶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랑은 친하지 않았구나. 혹은 김건희 씨의 어떤 이해관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좀 정무적으로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친윤으로 꼽히는 사람들은 거의 김건희 씨의 의중까지도 헤아리려고 하고 있었을 텐데 윤한홍 의원은 그렇지 않았던 건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희. 김승희 비서관 얘기는 21년도 7월달 얘기예요. 예. 그때 이제 이마빌딩이라는 곳에서 경선 캠프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은 당에 입당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꾸려지는 과정인데 그때 처음에 일을 하셨던 분이 윤한홍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장제원 의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제원 의원 소개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누굽니다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들 근데 대선 캠프 정도 올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른다. 요 정도 생각했는데 이분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요 정도 하고 그냥 앉으면 되는데 거기서 선거란 정치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김승희 씨가 네. 그래서 누구냐 좀 뭐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네. 이분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과도한 권한이 가게 되고 같은 업무를 하던 분들이 밀리니까 잡음이 나던 중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냐 이렇게 빼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걸 윤한홍 의원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맥락에 맞지 않게 잘 모르는 인물이 주제 넘어 보이는 얘기까지 했을 때는 저 사람의 뒤를 한번 배경 정도는 확인해 보게끔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김건희 씨가 있다. 수근수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도 몇몇 의원들은 가만히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럼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이 안 돌아가고 뭔가 잡음이 나니까 다들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실행에 옮긴 분이 윤한홍 의원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대기실에서 잠깐 저랑 윤한홍 의원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황당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야 정말 윤석열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작년 총선 이렇게 하면 진다 막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근데 그 개편날 그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 전화가 왔대 본인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패색이 짙을 때?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나와서 이제 뭐 국민의힘 백석 내마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전화가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지냐고 와 이거 출구조사 이러는데 우리 큰일 그때까지도 몰랐대요.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긴다고 생각을 그게 이제 저나 장 소장님 정도는 이게 110석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날을 봤는데 제가 그날 MBC에서 TV에서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들고 전화 계속 와요. 그럼 이제 중간에 한 1시간 하고 쉬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용산 그쪽 분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개표 방송 좀 지나면 이제 이게 올라갈 거다. 아직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걱정스럽게 초반에 근데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지금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게 됐어요.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야, 그러니까 그게 4월 1일이에요. 예. 기점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는 것은 4월 1일 날 의정 갈등에 있어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밀어붙이면서 완전히 그 현장에서 국민의힘 뛰었던 주자들은 기가 확 꺾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윤한홍 의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까지 욕을 퍼부었지 하면서 그 배경이 이제 자기의 말도 안 듣는 거 보니까 그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극우 유튜버들의 얘기만 듣는 것 같더라. 왜냐면 그때 극우 유튜버들은 막 128석 맞아요. 막 예. 130석 국민의힘이 얻는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과반 이상. 더 가지.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윤한홍 의원이 그래도 본인 옆에서 충원을 했는데 그 쌍욕을 10분 동안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 타이밍이 이제 마지노다. 여기서는 맞아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참패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저는 똑같이 기시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광판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3월 28일인가가 선거운동 시작인데 윤한홍 의원이 그 시점에서 전화를 했다고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4월 1일이 만우절이지만 월요일이어서 이날만큼은 맞아요.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의정 갈등에 관련한 대통령 담화가 나오게 돼요. 59분인가 했잖아요. 그중에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꺾인 거고 그 전에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다 여러 경로로 이거 이렇게 가면 몇 석이 나오고 무너지고 지금 한다는. 근데 이제 안 들은 거고 그걸 지금 똑같이 당 지도부가 재현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다릅니다 지금. 지금 여러 더 가지로 했지. 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지금 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중진 의원들 한 30명하고 30분간 예. 다 대화를 했고 2주 동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과 함께 소통을 좀 강화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전략, 기획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아, 진짜요? 그렇게 지금 개과천선해가지고 그래요? 예, 이게 보도가 지금 언제 나왔습니다. 뉴스예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뉴스고요. 예. 실상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마 그 중진 의원들에게 그 큰 이제 뒤통수를 칠 거예요. 예. 왜냐면 얘기만 차라리 듣고. 그냥 밀어붙이면 난데 얘기 다 듣고 안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랬지 않아요? 누가 어떤 중진 의원이 나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네. 그날 정작 12.3 맞아요. 그날 당일에는 맞습니다.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 메시지가 나오더라고. 아니 예. 그냥 단적인 예로 계속 윤한홍 의원 얘기를 하는데 예. 윤한홍 의원이 그 면전에서 똥 묻은 개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탓하지 마라. 당신 지금 똥 묻은 개다. 똥 털고 와야만 우리가 지방선거 할 수 있는 게 된다. 이건데 본인을 그런 똥 묻은 개 취급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데 그 우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갔잖아요. 근데 이런 관성에서 어떻게 지금 갑자기 장 선생님 얘기한 대로 중진 얘기를 듣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플랜을 짜서 지방선거 준비한다. 절대 불가능한 지금. 메시지와 행보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니까 기다려 보시죠. X가 묻었을 때 네. 몸을 부르르 떨면 떨어져요. 아유, 안 우리 떨어지잖아. 이렇게 안 돼요. 오전부터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방송에서 건 이 예. X가 묻은 게 쉽게 안 떨어져요.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선 전망과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네. 하고요. 정리를 하고 민주당 내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최대 관심사 지금 뭡니까? 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향배입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이제 1인 1표로 이제 그 당원 주권을 강화하려다가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지도력에 대한 어떤 그 회의 뭐 흔들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건 봉합은 좀 된 것 같아요. 정면 돌파했어요.
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봉합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고위원 3명이 골석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네. 근데 이 후보군이 이게 참 고약스럽게 한쪽은 예를 들면은 정청래 지도부의 반기를 들었던 쪽이고 한쪽은 정청래 지도부의 핵심인 분이에요. 예를 들어 문종복 조직사무부총장이 최고위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반대급부로 문종복 당시 조직사무부총장이 부산시당위원장에서 컷오프를 시켰던 유동철 그 부산의 수영 지역위원장이 또 최고위원을 나와요. 그러면 컷오프를 시킨 자와 컷오프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극명하게 친명 반명 나누기는 아니 친명 반명이 아니라 친청 친명. 반청 이렇게 친청, 나누기는 반청.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으나 구도가 고약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네. 문정복 의원보다는 유동철 위원장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 그림 자체가 정청래 지도부가 조금 저번에 그 중앙위 부결보다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그래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도 친청 대 반청 혹은 그렇죠. 친명 이게 구도가 확실히 보이세요? 2대2 구도가 짜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 고약하다. 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만약 이제 문종복 의원이나 이모경 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참 이게 친명 그룹을 짓눌렀다. 막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서 참 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종복 의원이 그랬잖아요. 유동철 위원장한테 아니, 직접 거론은 안 했지만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직접 출석. 거론한 게 당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XX가 어디서 까불어요 그랬더니 유동철 씨가 사과해라라고 예, 예. 성명까지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참 이 내년 1월달 이 지도부 선거 참 이것도 여당의 갈등과 분란에 큰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게- 쪽이 이기든 간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 문정복 의원이 쓰는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 개인에 대해서 제가 뭐 모르는 분이니까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이런 단어를 출사표로 쓰면서 최고위원 선거 나간다는 그 당의 수준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를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 정청래 대표라면 예. 문정복 의원 출마 안 시키겠어요. 오히려. 이게 무슨 당선이 되면 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고. 아니,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안 되면은 이 유동철 이 분들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막 그냥 한 소리 하겠다 이렇게 결기를 다지고 있거든.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쪽 편이 적어지게 되면 또 당대표로서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아서 하여튼 난감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 그걸 출마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응원할 수도 없고. 정청래호를 뒷받침해야지 뭔가 어쨌든 당색은 일사불란하게 갈 힘을 받는 건데 어쨌든 1월 11일에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향배가 보이겠네요. 이제 저도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데 일단 당사자잖아요. 유동철 이전 위원장과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은 당사자인데 유동철 교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약간 부적절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구조상은 피해자잖아요. 내가 경선 없이 컷오프가 됐다. 그러면 약간 분노에 차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문정복 의원이 거기다 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가게 되면 네. 당사자 2명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친청이냐 친명이냐의 대결이 명확하게 일단 인식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게 그렇게 저희가 오늘 얘기하듯이 그렇게 인식된다고 했을 때 실제 어떻든 간에 인식의 틀이 그렇게 잡히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부터가 엄청 과열이 되게 됩니다. 친청 대 친명. 그거는 어쨌든 과열이 되면 정권 예. 초기에 이렇게 마치 양 개파가 싸우는 듯이 과열되면 정권에는 무조건 부담이에요. 누가 이기든 지든 뭐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물밑에서 조용히 돼야죠. 저도 마침 윤석 대변인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청래 대표라면 예. 최소한 당사자인 문정복 의원은 출마를 좀 만류하고 자기를 도와줄 보다 명망 있는 사람을 내는 게 맞다. 그 정청래 봅니다. 대표가 용산회동 네.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언행을 조심하는 분위기예요? 톤톤 많이 했어요. 1인 1표제 이후에는 예.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는데 이제 문정복 의원이 말실수한 게 이게 집권여당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데 천둥번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겠다. 유동철 그 교수랑 동갑이에요. 67년생 예. 둘 다.
근데 굳이 동료끼리 그렇게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게 갈등 양상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하게 됐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문정복 의원에게 뭔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관성에서 문정복 의원을 말리게 되면 예.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한풀 접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선거 시작부터 이거를 기세 싸움인데 기세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왜 웃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웃으신 의미를 짧게 하고 끝내죠. 뭐 상대당이긴 한데 예. 참 난감하겠구나. 저희 당도 어려운데 거기도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서 어떻게 수습할지 좀 저도 난감합니다. 참고로 기자분들이 문정복 의원한테 이제 기자간담회 때 아니 그 본인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예. 시선을 돌리면서 답변을 안 했답니다. 오, 다른 역시. 분이 어떻게 출마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정리가 되네요. 아니 대부분 주위에서 출마하라고 그러잖아요. 광고 들으시죠. 네. 네,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다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